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엔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지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장 차가우면서 가장 뜨겁고 가장 뜨거우면서 가장 또 차가운 딱 맞는 표현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딱 예. 그런 시장이 부동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정말 그런 시장이 요즘의 부동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한정훈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이슈엔 오늘의 주제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행방은 우선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올해 아파트 월세 상승률 지난달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고, 월세 상승률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 그래요. 이 원인 이게 정말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인 건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뭐 예상되었던 일 아닙니까? 월세가의 사실. 상승 예, 네, 그렇죠. 얘기가 나왔긴 했었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 계속 지금 대출 규제를 계속 627 대책부터 점점 강화 계속 강화시키고 있죠. 거기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전세 자금 대출도 네. 지금 상당히 좀 적게 지금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전세금 마련 어려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전세금 네. 마련 어려우니까 월세로 어딘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월세는 앞으로도 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 전역, 경기도까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이 있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실거주를 본인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본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었을 때는 네네. 세를 놓고 그렇죠. 세를 놓고 이제 집주인 딴 데가 살고 딴 데가 이런 살고. 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 직접 살아야 되니까 전세 매물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투기냐 투자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6.17 대책 대출 규제 이후로 지금 전세 이 월세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그 비율이에요. 이제 이 전월세 전환율이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보다 이 대출 금리가 만약에 높으면요. 대출 금리가 높으면 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번에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에 더욱더 지금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은 서울 전역을 뭐 경기도까지 묶었기 때문에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 실거주 의무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11호 대책에서 뭐 1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산정에 포함하는 이런 대책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출을 받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6.27 대책도 보면요, 이게 이제 청년층이 이용하는 전세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의 한도가 확 네. 줄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뭐 청년 경우 2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줄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3억에서 2억 5천까지 줄었고, 이렇게 계속 지금 어쨌든 줄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자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어떻게 뭐 전세를 가든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지금 타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정부에서는 어쨌든 다주택 가지고 있지 마라, 그리고 빨리 팔아서 1주택만 가지고 있어라, 이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공급도 작은 데다가 공급 물량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또 많이 오르고 이 월세도 따라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전세 물건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가격은 오르고 그리고 대출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그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전세가 지금 너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로 가니까 이 월세가 오르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제 월세를 내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유리한지 네. 그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세보다 이제 월세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가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전세 물량이 지금 작다는 거는 결국 항상 얘기를 하지만 신규 물량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물량이 없는 데다가 기존 주택 물량, 이 주택 물량도 지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세가가 제가 뭐 올 초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지만 전세란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150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란은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이게 빠른 시간에 전세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공급 물량, 2020년 공급 물량이 한 뭐 10,000채에서 15,000채 그리고 2027년도도 한 10,000 가구. 이게 지금 공급 물량이 서울에 한 46,000 가구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매주 신규 입주 물량이요. 매년. 근데 이게 10,000 가구, 뭐 15,000 가구 이렇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정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당히 지금 전세도 오르고 또 반작용으로 월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는 지금 이런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저는 말씀을 듣는데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먹히고 있나? 라는 생각. 왜냐하면 일단 11호 정책이 예. 먹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매수자 집을 갖고 계신 분께 눈치 보기 지금 거래소 아무것도 지금 안 줄었죠.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세에 대한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집은 구해야 되는데 전세는 없고, 그렇게 찾아간 것이 월세가 되고, 여기서 정부에서 이러다가 이제 세금 쪽으로 보유세라든지 내년에 나오겠죠. 이런 것만 탁 나와 주면 그럼 집값이 정부에서 예상한 대로 잡히는 건가?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너무 짧아요. 이 기간이 아직까지 11호잖아요. 저희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오늘 했는 이날이 10월 말입니다.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긴 하는데 모든 정책은 3개월 정도 간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네. 모든 정책이 3개월 간다가 아니고요. 네. 그 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가는 상황이라면 네. 상승 추세로 가는 상황이라면은 그 정부에서 내는 규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는 추세라면 네. 거기에 부양책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단기 부양책들 내놓으면 그때는 잠깐 반짝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요. 모르지만 그게 오래 못 가고 그래요. 짧으면 3개월. 그래서 요 한 3개월 정도는 일단 좀 지켜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조차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시장에서 정말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차가운 듯하면서도 엄청 뜨겁고 뜨거운 듯하면서도 차갑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안 드릴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요것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앞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 절차를 앞둔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에 세입자들이 인근에서 전세 물건을 찾지 못한 가능성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왜 그런 가능성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그 이유와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 전역이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잖아요. 묶였죠. 서울 전 지역. 묶였기 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어딘가 들어가서 전세든 살아야죠. 네. 월세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이 없어. 살 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된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새가 들어있다는 네, 얘기는 네. 쌀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싼데 주변에 내가 여기 사는데 멀리 가긴 비싸겠죠. 어렵잖아요. 네, 네. 그 주변에 그 전세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만약에 네. 갈 수가 없어. 갈수 있는 가게 집이 없다. 갈 수 네. 있는 집이 없어.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경기도권 외곽으로
강남에 살다가 뭐 경기도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다들 그거 알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대신 내가 이 집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보상을 받을 만큼 많은 아, 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뭐라고 할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와 같은 약간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아니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네네. 거죠. 만약에 여기에 내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 네네. 강남이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럼 거기서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될 거 그렇지, 그런 아닙니까? 거죠. 예, 그런데 내가 돈이 있다고 쳐도 집이 있어야죠. 집이 그 전세 들어갈 집이 그렇죠.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아, 저는 뭐 이게 지금 뭐 어쨌든 대출 규제부터 이런 거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아파트 시장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데가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뭐 빌라 시장이든 오피스텔 시장이든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대안은 분명히 된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부의 수요는 이쪽으로 비아파트 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11호 대책이 나온 다음에 시장은 확실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팽배합니다. 양쪽의 각각의 시선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직도 확실히 시장에서 눈치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 가운데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범여건 임대차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나온 건 아니죠. 개정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온 건 아니니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쪽 무조건 있지요. 그리고 우려하는 쪽도 무조건 있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임대차법 개정안이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3년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해서 최종 6년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현재는 네, 2년 거주하고 2년 플러스 더 됐죠.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쓸 수 네, 있죠. 네,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근데 이거를 2년이 아니고 첫 번째 3년으로 3년, 네. 하고 그다음에 두 번 계약갱신권을 청구권을 쓰자. 그럼 9년이잖아요. 9년이네요. 9년. 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서민들을 위하는 법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걸 갖다 세 번을 지금 3년씩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9년까지 살게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은요. 이게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발의를 했다고 해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 연장 여기만 이제 뭐 언론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문제는 이게 보면은 이 전세 사기 방지, 이 전세 사기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 전세 제도라는 게 네네. 전세 제도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상당히 많은 제도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 전세 살다가 돈 열심히 모아서 전세금 합쳐서 내 집을 장만하고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만들어진 아주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제도인데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이렇게 되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지 자꾸 이 전세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고 네. 없어졌어. 그 전부 다 월세로 가. 선진국들 다 외국처럼. 월세잖아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국가들은 전부 다 다 월세예요. 월세지요. 네.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월세로 전환이 되면은 네. 누가 가장 힘들까요? 아무래도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가장 힘들겠죠. 세입자가 가장 힘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자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월세를 뭐 500만 원 내든 800만 원 내든 상관없어. 하지만 일반 서민들, 일반 세입자들은 그 한 달에 이자 내 월급을 받아서 그게 월세로 매달 나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나가야 되죠. 이게 비중이 선진국들 같은 경우 엄청 크거든요. 4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데 엄청 큰데 우리도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하게 근데 되고요. 전 여기서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임대차 기간을 그러니까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요. 혹은 발의가 돼요. 근데 왜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 이거요? 네. 이거는 임대차법이 올라가도 월세랑은 좀 상관없지 않나요?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안정화,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나온 정책 이게 아닌가요? 안정화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계약 기간이 길잖아요. 계약 기간이 네네. 9년. 계약 기간이 만약에 내가 임대인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게 9년이 됐어. 그럼 제가 전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전세단이 전세 안 논다니까요. 만약에 그럼 팔겠죠. 그거 내가 들고 있어서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아니 팔겠죠. 팔질 않고 월세로 놓겠죠. 월세로. 월세로. 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9년 9년이니까. 동안을 그렇죠. 그럴 수 거기다가 매여서 그걸 안 하죠 절대.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시간만 되면 개인적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 찬성입니다. 전 지금 이사를 엄청 다녀요. 이번 12월에 또 이사 가야 돼요.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뭐 월세로 그러면은 앞으로 사셔야 되겠네. 너무 힘들죠. 그럼 예? 월세는 아까 그랬죠. 세입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고. 그 그렇죠. 고생하는 사람이 전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전세를 찾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앞서 환영하는 쪽도 있고 분명히 야 이건 좀 우려가 섞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우려 쪽에 아니 근데요. 말씀을 좀 제가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 건 뭐냐면은 네. 9년을 전세를 놓게 되면은 좀 길긴 하죠. 좀 긴 게 아니라 이 10년이잖아 거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9년을 놓게 되면은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과연 이걸 다 전세로 놓을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럴 수 이거를. 있겠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놓는다든지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 그분들 갭 투자를 하셨어요. 응? 갭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전세 자금에서 갭 투자를 하신 분이면 월세 못 놓잖아요. 뭐 팔겠죠 그럼. 그럼 팔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좀 내가 무리해서 갭 투자를 해서 집값 상승을 하는 거에 탑승하지 말고 내가 갭 투자를 했으면 월세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럼 팔겠죠. 그럼 시장에서 아무래도 물건이 나오고 하면 정말 뭐 내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에서 이 정책이 나온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도는 정말 좋은 의도로 많이 만들어요. 의도는 만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의도는 좋은데 이게 시장에서 안 받으면, 네.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의 역설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사례인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은 전세 물량도 줄어들 것뿐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만약에 줄겠죠. 내가 능력이 안 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 끼고 사놔서 능력이 안 돼. 월세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럼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한다고 해서 입지가 좋은 데들이나 이런 데들은 절대 싸게 안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데들은 그냥 뭐 팔 수 있겠지만은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물량이 뭐 어떤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물량이 나오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미국 뭐 대도시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들은 임대차 기간이 뭐 무기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뭐 선진국도 독일, 프랑스 세입자들 이런 데도 뭐 개인 신상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뭐 반년치 급여 명세 등 주인한테 제출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주인도 세입자를 골라서 갈 거고 그렇죠. 아무데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임대인과 임차인 다 문제가 생기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무리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 정책이 임대인, 임차인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들한테도 뭔가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정책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좀 뭔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참 주식 시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표님. 네.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마라.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에 맞아요. 따라라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긍하라.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은 일단 쭉 지켜보고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제 지켜보자. 뭐 저희가 이런 거 항상 같아요. 따르지 얘기하는 게 말아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말고 네. 정부 정책에 대응을 하라. 제가 정부 정책에 따르지 말아라고 했나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따르라는 게 증시에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맞아요. 부동산에는 정부 정책을 따르기 전에 일단 지켜보고 있어라.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네. 정부 정책에 대응하라. 맞서지 말고 대응하라. 그게 언어만 좀, 그 표현만 좀 순환시킨 거지. 어쨌든 반대되는 느낌, 그래요? 뭐 거부하는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자 부동산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예, 좀 어렵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규제 제외 지역. 전 이쪽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늘 항상 얘기했던 게 풍선 효과였잖아요. 그렇죠.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다 묶었죠. 서울 전 지역을 다 묶은 거고 경기도 지역도 굉장히 많은 지역을 묶었는데 그래도 안 묶인 곳이 있다. 구리라든지 예. 또 평택. 동탄, 평택, 뭐 김포도 안 묶이지 않았어요? 김포도 안 네, 묶였죠. 김포도 안 묶였고 일산은 묶였나요? 어쨌든 그리고 안준 서울의 또 주변에 수도권 도시들이 있는데 이쪽 규제 제외 지역의 분위기 정말로 우리가 예상했던 풍선 효과가 이쪽에서 나타날지 어떨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금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 네네. 경기도권이죠. 네네. 경기도권 벗어나 있는 지역들이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겪어온 바에는 풍선 효과는 분명히 생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양극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것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아직도 그 해소가 안 되고 분양 물량이 해소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공급에 장사 없다는 얘기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이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에요. 거기는. 그렇죠. 예, 거기는 최근 한 3년 동안 공급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네. 집중되는 곳이에요. 2022년 이후에 3년 연속 10,000 가구 이상이 공급이 됐으니까 네, 알다시피 뭐 평택 삼성전자 뭐 들어온다, 그다음에 GTX 들어온다, 뭐 이런 호재로 많이들 이제 그쪽에 평택에 자동차 공장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 공장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공급이 과하다 보니까 아직도 미분양 물량 해소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저렴한 이제 그런 물건들도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풍무동 같은 경우에 풍무동? 네. 김포 네, 풍무동, 네. 예, 풍무동 같은 경우 풍무 역세권은 신규 분양 단지 이런 풍무동도 거기 이제 공급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신규 분양 단지에는 청약 대기자 방목에 몰린다고 해요. 또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분양 해소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지금 없는데 프리미엄이 좀 이제 붙기를 기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쭉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 서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구리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렇게 막 그렇게 뭐가 이렇게 그렇죠.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사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고양시에는 덕양구 같은 경우는 덕양구. 거기는 또 반대로 이 선호 지역이 별로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래요. 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선호되는 지역이냐, 그래서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선호도가 없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풍선 효과가 좀 생기려고 하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별로 그렇게 별못 신통인 지역도 있고 이렇게 여기도 역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나눠진다. 예. 근데 아직도 이게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희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떤 풍선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시장은 아직도 눈치 보기 그럼요. 중인데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살짝 분위기가 그렇게 좀 가는 예. 게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실거래 및 투자 수요가 아파트가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묶였기 때문에 요즘 오피스텔이 난리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강세 계속 앞으로 이어질지 오피스텔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린다.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오피스텔. 네, 지금 오피스텔의 일부 수요가 몰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매가도 지금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피스텔은 올라가기 힘든데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특이할 점은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 뭐 1인 가구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원룸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 중대형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 방 2개, 3개 있는 이런 오피스텔 있죠. 이런 오피스텔들이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옛날과 1인 가구 중심으로 뭐 소형 오피스텔 원룸이 인기 있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일단은 이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가 돼 있잖아요. 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외가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그래요.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 너무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 이렇게는 사실은 들어가기는 없고,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월세를 받는 그런 상품이에요. 오피스텔 자체가.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파트에 지금 뭐 전세든 월세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오피스텔 시장 쪽으로 오피스텔 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갑자기 수요가 글로 몰린다든지 네.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실거주 아니면은 뭐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수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투자 상품으로 오피스텔을 들어간다?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우리가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뭐 연립 빌라 뭐 이런 네. 보통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폭이 좀 넓어져서 아파트가 지금 사실은 좀 많이 막혀 있으니 이 전월세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뭐 파격적으로 그쪽으로 다 쏠려간다 그렇게는 생각이 좀 안 들고요. 그래요. 그냥 일부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가 해결해 드렸고요. 좀 여쭤봤고요. 자, 또 이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1000가구 미만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 한해서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자치구청장에게도 이 구역 지정과 인허가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글쎄 요거는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누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지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청장, 예. 구청장도 1000가구 미만의 어떤 지역에는 인허가권을 줄 수 있는 맞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그러니까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선. 서울시에서 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백 개 사업들이 각 사업장들이 전부 그냥 한꺼번에 서울시에 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몰리는 구조에서 한 번 이게 조금 지체가 되면은 그냥 훌쩍 1년이면 훌쩍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그러니까 뭐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1000가구 미만 이런 것들은 구청장들의 권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1000가구 넘어가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이게 진행하자, 나누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그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편리해지는 건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요? 그건 결국 남발 때문이 아닐까요? 다 우리 지역을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구에 모든 지역에 인허가권을 다 주듯이 그러면 뭐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싫어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나요? 다 좋아하지. 그렇게 되면 너무 남발성으로 가다 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는 걸까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표님께서 괜찮은 정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인허가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다 집중이 돼 그렇죠. 있거든요. 집중이 돼 있죠. 서울시에서 그래서 다 맞아요.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1000가구 미만의 이게 중소 사업, 재개발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이게 뭐 1000가구가 2000가구 이렇게 되는 것들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뭔가 이 소규모 이런 것들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또 규모가 큰 것들은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걸 또 서로 간에 이게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다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러니까 재개발도 되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속도전을 위해서는 꼭 괜찮은 정책이 예.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300가구 하는 사업하고 1000가구 사업이 이 똑같은 절차로 심의가 되니까 이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좀 넘겨서 좀 빠르게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데들은 좀 더 빠른 속도로 가자. 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그 재개발 재건축을 이거 활성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뭐 평균 18.5년 걸린 거를 12년까지 땡기겠다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권한을 좀 분산해 줘라. 이 권한을 그게 줄 수 있는 게 누군가요?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죠, 맞죠? 예, 서울시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구청장이 예. 그 구의 구청장이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정말 서울시의 뜻대로 우린 속도전을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이 권한을 줘야지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맞는 근데 거죠. 권한을 주지 예. 않으면 서울시에서 속도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 수도 있죠. 반대로 말을 예,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 의견을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예전에 저희가 이 얘기하면서 그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던 것 같다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런데 어쨌든 예. 이 부분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여당에서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한 번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환수를 해본 적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야, 그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유명무실이 대책이다. 아니라 그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패막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가격이 그렇게까지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내가 그냥 딱 둘 테니 우리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오지 마. 라고 생각을 전 해서 그래 환수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다면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이상의 뭔가 불을 내는 건 당신의 욕심입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부동산 값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하늘 높은 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여태까지 한 번도 그게 안 된 이유는 네. 그게 그러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건 재건축에서 이익이 나는 걸 그렇죠. 이익이 나는 걸 예전엔 3천만 원까지였었는데요. 네. 3천만 원 이익만 내고 나머지 이익 나는 거는 한마디로 세금으로 내라.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이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걸 조금 상향시켜서 네, 네. 8천만 원까지 8천, 네. 8천만 원까지 이익이 나면 그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 나머지 이익이 나는 거는 최대 50%까지 내라. 그러니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노터치야. 예를 8천만 들면 원. 8천만 원까지 오케이. 근데 그 이상 가면 그럼 그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하고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한두 끝도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집주인이 가게에 들어갔어요. 내가 가게에서 장사를 막 해요. 그다음에 이 권리금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건 내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어차피 권리금이니까. 그럼 이제 그 권리금을 내가 높으면 그 다음 사람 그 권리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것도 그래서 건물주들이 가끔 이러잖아요. 저희 가게에선 권리금 받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가게에선 권리금을 요만큼으로 정해놓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씩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초과이익 재건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거 자체가 약간 그런 거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보기도 이게 하고요. 이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래요. 뭐냐면요. 이제 그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조합 설립 단계부터 나중에 그 준공 그 입주 단계 네. 요때까지의 이익이 이때까지에서 이제 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익이 나잖아요. 네네. 이익이 나면은 그 최종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사고 팔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합 설립에서 나중에 이 준공 때까지 시간이 길잖아요. 네.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뭐 사고 팔고 할 때는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요. 마지막에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 사고 팔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 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중간에 팔고 한 사람들은 중간에 이익 내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내고 그 말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정말로 내 집을 원해서 내가 살려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이걸 또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만
한마디로 독박을 쓰는 거예요. 이 중간에 오른 거에 대한 거를 그럴 수 있겠네요. 다 이 사람이 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최종 소유자가.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냐면은 자, 이 초과이익 환수제의 또 하나의 문제가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예요. 그게 무슨 아직 얘기냐면은 실현되지 않은. 예, 왜냐면은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조세 정의에 의하면 세금이라는 건 내가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는 건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거는 이익이 안 났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집을 지금 이제 입주를 했어요. 새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래가지고 5억이 올랐어. 예를 들어서 5억이 올랐어. 그럼 5억에서 8천만 원 빼고 4억 2천에 대해서 50%를 내라. 그렇게 계산 안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요.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 예, 아이고, 아이고. 50%를 내는 거예요. 50%. 네네. 그러니까 이익의 50%를 근데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집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건 그러니까 이익이 빼고.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 빼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근데 재건축을 추진하면은 보통 강남 같은 데는요. 얼마나 많이 오르는데 그게 지금 새 아파트가 되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뭐 네네네. 이게 뭐 많든 적든 간에 자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네네. 이익이 내가 실현이 될 때는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팔아야지 그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팔지도 않고 그냥 난 살고 있어. 근데 5억이 올랐어. 예를 들어서요. 돈 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낼 수 있냐고요. 내가 살면서 지금 팔지도 않았는데. 근데 만약 구청에서 이해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세금 내라고 부과해 보세요.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잘 낼게 하고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은 예. 이 정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정책은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해석하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초과이익 이게 환수제를 했을 때 8천으로 했던 거를 뭐 한 3, 4억 정도로 올렸다.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라는 거는 네네. 팔아야지 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팔지도 않았는데 실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래요. 돈을 내라고 하니 이게 이제 한마디로 좀 위헌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래요. 나오는 거고요. 또 좋습니다. 하나는 이중과세 논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그렇죠. 걸 내잖아요.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아니 보유해서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이걸 또 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초과이익을 또 내라고? 그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그냥 나의 그 번외의 어떤 수익으로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이중과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이중과세 예.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중과세가 맞지요. 아니 근데- 이중과세가 아니라 그 본래 이중과세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쪽에서 보면 이중과세인데 네. 이쪽에서 보면 그거는 그거고 이것도 이거다 또 구분하면 뭐 그런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조합원들의 어떤 그 이익이 줄어들고 그렇죠.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사업이 제대로 빨리 되지도 않아요. 수정을 좀 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11호 대책이 나오면서 막 그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서민들 뭐 집 못 사게 한다 막 이렇게 여론이 네, 안 좋으니까 지금 이거를 빨리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어가지고 생전 반대하던 거거든요. 이 대책이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네, 네. 걸. 근데 이거를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뭐 이렇게 언급했다.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래요. 뭐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니, 들으면서도 이거 뭔가 네. 좀 완화나 뭔가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 폐지가 되든 어쨌든 뭐 정부에서 충분히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요게 또 궁금합니다. 보유세. 예.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지금 정부와 여당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이 안정화가 될까요, 대표님? 이게 두 가지식으로 된다 안 된다부터 한번 들어보죠. 안 된다. 안 된다. 저랑 역시 반대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반대가 아니고요. 네네.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 네, 연구 결과들 그 연구소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네. 이제 이 보유세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과연 그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냐? 근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항상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크게 줘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별로 그렇게 이게 안 미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딴 거는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 지지난 정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해답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 번 이렇게 대책을 문재인 정부 때 28번 대책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세금 대책 다 총망라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부터 해가지고 종부세 뭐 아예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집값이 좀 떨어져서 이게 좀 매물도 많이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버티기 전략을 쓴 거예요. 버티고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중요하죠. 결국은 5년 동안에 집값만 많이 올려놨잖아요. 정책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 이야기를 부동산 정책 나올 때 많이 비교들을 하시잖아요.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부동산 정책이 가장 센 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초반에 나온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그 뒤가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임기가 끝난 거죠. 근데 그 임기가 끝난 그 마지막 정책의 시작을 전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왜냐면 서울 전 지역을 다 묶고 이런 건 굉장히 센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재명 지금 현 정부의 초반에 나왔다는 거죠. 요 뒤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올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예측을 했던, 그래서 11호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대책 좀 실망인데 하는 의견들이 나왔던 이유는 예상이 됐던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올 대책들은 예상 밖의 대책들이 나올 텐데 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가보지 않은 것. 아직 뭐 양도세 지금 말한 세금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조건 보유세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나오겠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보유세와 함께 무엇이 어떤 정책이 나오냐가 시장을 좀 판단을 가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취득세와 그다음에 이 양도세 그리고 이제 보유세 이게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선진국에 비해서 이 보유세의 비중이 좀 낮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득세나 양도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살 때, 팔 때, 그래요. 이때는 세금을 좀 낮추고요. 가지고 있을 때 아. 이 보유세를 높이는 이런 조금 세제의 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게추를 좀 저는, 서로 이렇게. 그런 그거 좋은 생각을 합니다. 방법. 왜냐하면은 네. 이게 팔래도 양도세 무거우니까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양도세를 좀 맞아요. 낮춰주면서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합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난 아닌데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은 이 집값 안정화 시대의 화두잖아요. 우리 한정훈 대표가 생각하는 안정화 대책 뭐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냥 저희끼리 얘기입니다. 안정화 역시 공급인가요, 대표님은? 역시 공급이죠. 뭐 그 수요 우리 뭐 항상 얘기하듯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은 가격은 떨어진다. 이게 너무도 당연하고 지극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늘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단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늘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런 시그널을 강하게 정부에서 준다면 그렇다면 조금 어떤 안정화로 가는 그 첫 번째 받침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무료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무료 세미나는 12일입니다. 11월 12일 날 준비되어 있는데 11월 달입니다. 네, 11월 빼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가래떡 데이의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한정훈 대표의 이 세미나 이게 정말로 느끼시나요?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듯하면서 엄청 뜨겁고 뜨거운 듯하면서 차갑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세미나에서 그 온기가 확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책이 나와서 뭔가 조금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반면 지금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심리도 같이 존재해요. 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S전자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말 제일 많이 듣고요.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말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이제 이 규제가 계속 나오게 되고 정부에서 어쨌든 뭐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성공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성공하든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규제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규제가 왔으니까 이게 너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규제에도 투자 전략을 현명하게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항상 재테크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으면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투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우리가 또 내년 시장을 대비해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위기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런 어떤 불확실성 좀 약간 그렇죠. 혼돈스러운 예, 이런 시장이 오히려 부동산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무료 세미나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참석하시는 분들 서울 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556-6961에서 3번 전화 주시면 우리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